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들고 온 내용은 가상화폐입니다. 아니 교수님, 항상 교수님은 왜 트렌디한 거를 안 하시고 지금 누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때쯤 되면 드디어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죠.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전개될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한 2,00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1년에 발행된 보고서에서 추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요 22조 7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자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587만 명. 사실 이 587만 명이라는 숫자는 코로나19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약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직전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와 거의 똑같은 숫자입니다. 무려 587만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가상자산에 여러 종류의 코인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코인들에 다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바이낸스라는 이 세 가지 가상자산의 합계 규모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6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이 세 가지를 거의 대장주로 생각하면서 여기가 시장의 70% 가까이 시세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상자산을 사거니 팔거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래소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397개가 있고요. 가상화폐 종류는 11,456개 정도 있습니다. 자, 의외로 가상화폐 종류도 많고요. 가상거래소도 한 400개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상자산이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두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기타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큰 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시장이 커지게 되면요, 그 시장이 붕괴됐다, 그 시장에서 커다란 불협화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순간 그 내용은 우리 여타 분야인 실물 부분이라든가 건설적인 증권 부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칼럼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의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0원이 된다면, 이런 칼럼 제목이었는데요. 그 칼럼에선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 하면 지금 현재 헤지펀드를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과거 2017년도만 하더라도 10%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돼서는 63%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가상자산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물론 헤지펀드 포함입니다만 63%까지 거래에 참여하는 비중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더욱더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0원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재무 상태 또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물 부분이나 여타 금융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가상자산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를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못 본 척, 모른 척, 없는 척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상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상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옆에 세 가지 유형이 나온 걸 보실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해서 이것은 미래 가상자산이 미래의 커다란 대안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본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 펀더멘탈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지금
지금과 같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의는 많이 약화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가상자산이 미래의 화폐의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이 미래의 중추적인 화폐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부 역할도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근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화폐와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추락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근본주의자들과는 달리요 향후 가격 상승에서 내가 추가적인 이익을 도모해 보겠다라는 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가상자산에 관심을 두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존 투자 말고 새로운 대안, 새로운 보완제 이것으로 가상자산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는 우리가 굳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가 미국 주식시장이 큰 호황을 보여왔습니다. 꼭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부동산도 큰 호황을 보여왔죠. 그런데 부동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매매가 거의 실종될 만큼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으로 수익 창출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특히 수익 창출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작년과 같은 대세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고 조만간 본격적인 주식시장의 침체 국면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계속해서 매달 1억 원씩의 순현금이 생기는데 아니면 몇 천만 원씩 순이익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하고도 돈이 몇 천만 원씩 남는 분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예금 통장에 돈을 쌓아만 놓고 있으면 그거는 손실이죠. 그랬을 때 새로운 뭔가 또 모멘텀이 될 투자처가 필요한데 그런데 계속 꾸준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하나가 있죠. 바로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들은요. 지금 여타 투자 대상들이 주춤했을 때 가상자산이 괜찮은 분위기라고 보여지면 이런 가격 상승을 함께 도모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적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투기적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자체에 심지어 아주 불신을 하거나 이건 조만간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몰라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휴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것에 왜 투자를 하는 것이냐? 바로 높은 변동성 때문입니다. 거의 도박성에 가까운 때론 묻지마 투자처럼 저번 주 내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이번 주는 적어도 5% 이상 반등을 하겠지. 그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만 넣어놔도 5% 반등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100만 원은 벌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거의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스캘퍼에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투기적인 분위기 또는 어떤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어떤 코인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작전 세력의 내용에 편승해서 나도 돈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근본주의자, 전략적 투자자, 투기적 투자자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그냥 요즘 가상자산이 돈이 된다니까 하면서 뒤늦게 개개인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는 만약에 가상자산을 정확히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분류체계 중에서 저는 그분들은 우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투기적 투자자, 투기적 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은 많은 개개인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디지털 화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듣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걱정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질문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요. 먼저 첫 번째, 디지털 화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마치 주식시장으로 따지면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 정도로 구체적인 건 절대 아닌 거고요.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도의 전반적인 기조를 물어보는 거냐? 라는 걸로도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느냐? 지구의 종합주가지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들리는 수준입니다. 더 정확히 비유를 표현하자면 오늘 지구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너무 광의적인 질문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변화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그 내용과 성격이 첨예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도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화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발행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화폐는 듣보잡한 경제 주체라든가 비트코인처럼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코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같이 디지털 화폐를 전반적으로 스터디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행 주체가 민간인지 중앙은행인지 민간 중에서도 익명성 있는 누구인지 아니면 자신의 실명을 밝힌 사람인지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해당 코인을 발행한 사람의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 코인의 성격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디지털 화폐는 반드시 블록체인과 결부돼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 계좌를 거래하는 것과 같은 계좌 방식으로 만든 그런 가상화폐들도 많고요. 기존의 어느 블록체인에 있는 가상자산을 일부 내가 모은 다음에 그 모은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별도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가상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발행 주체가 하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던 결국 안전하진 않은 자산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될 수 있도록 놔둔 가상화폐가 있는가 하면 이 가상화폐의 디지털 화폐의 요즘 이 용어도 언젠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라고 통칭하는 것인지는 대충 감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결국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를 구현하기 위해 태동한 코인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더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테더 한 코인이 1달러와 무조건 교환되도록 설정을 목표로 했던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테더라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1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신뢰 속에서 바로 그 테더라는 코인을 거래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의 어떤 스테레오 타입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 디지털 화폐의 모든 것들을 비트코인과 같이 준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디지털 화폐라고 앞으로 통칭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나무트리 구조는요. 맨 위에 디지털 화폐부터 밑에 민간에서 발행했는지 중앙에서 발행했는지 민간에서 발행했다면 그게 단일 원장 방식인지 분산 원장 방식인지 다시 중앙은행도 그게 단일인지 분산인지 단일과 분산을 섞어낸 방식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로 다시 세분화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민간에서 발행을 했는데 분산 원장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화폐 및 자산과 연결되지 않고 소액 결제가 가능한 것은 비트코인까지 내려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민간에서 발행했는데 분산 원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화폐와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 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화폐 중에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테더와 그리고 페이스북이 발행하려고 하는 리브라 이 두 가지가 거기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데 단일 원장 방식으로 즉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계좌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계좌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 중에서 소액 결제가 가능한 게 있고 거액 결제만 가능한 게 있는데 소액 결제만 가능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페이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국가에서 CBDC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들 아실 텐데요. 방금 보여드린 이 장표에서 어떻습니까? 그 중앙은행마다 그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로 크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는 가상자산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이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상자산들 중에서는요, 전혀 그 지향점이 각각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각각 다 다른데요. 그런 이 복잡하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장표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친숙하게 디지털 화폐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카테고리를 제가 재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DC입니다. CBDC라고 불리우는 것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뜻의 축약된 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CBDC가 되려면 무조건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정 화폐로
통장으로서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부과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첫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자, 그럼 많은 국가들이 왜 이런 CBDC 발행에 관심이 많은 것이냐? 요것만 따로 별도로 한번 특집을 가질 생각인데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CBDC를 바탕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CBDC를 만드는 건 아니겠죠. 중국 정도야 그런 부푼 꿈을 가져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개도국들, 특히 이런 CBDC에 관심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 세네갈이라든가 중남미 국가인 파라과이라든가 온두라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 CBDC 발행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은 왜 CBDC 발행에 관심이 많은 것이냐? 그것은 조금 전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융 포옹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 개념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국가와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요, 자국민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통장을 개설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 한 번도 통장을 개설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그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공과금에 대한 처리를 가압류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통장도 없는데 금융거래를 바탕으로 국가와 개인이 거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는 걸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금융 실적, 통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체계적으로 모아간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왜 아프리카 국가와 중남미 국가들은 이렇게 생에 태어나서 통장이 하나도 없는 국민들이 많으냐? 그것은 그 나라의 저 지방까지 가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은 극히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고서는 민간의 시중은행들은 거기까지 가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즉 지점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그런 곳에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많은 도서 지역에선 이렇게 은행들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와서 그 작은 섬마을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는 은행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바로 우체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국가는 그 도서 지역이나 낙후된 도농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부 분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어느 섬마을을 가든지 아니면 아주 한적한 산골 마을이나 어촌 마을까지 찾아가면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바로 거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입니다. 그 우체국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고 싶은 돈이라든가 금융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바로 그 집배원 아저씨를 통해서 그런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면 아주 간편하게 이런 낙후된 도서 지역에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게 됐는데요. 중남미 국가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했던 게 바로 뭐다? 그렇게 시중 은행들이 거기에서 지점을 운영해봤자 경제성이 없어서 지점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점이 없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편인 일단 종이돈이 아니라 디지털 돈을 만들고, 디지털 돈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도서 지역까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착안 때문에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이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먼저 선도적으로 CBDC 발행을 준비해왔고 논의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화폐라는 것입니다. 전자화폐라고 통칭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이 발행한 것이고요. 민간이 발행만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지급보증까지 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급보증이라는 건 민간 회사가 어떤 보험 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제도화해서 이 지급할 돈들에 대해서 반드시 담보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화폐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발행된 전자화폐,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교수님 했을 때 알리페이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가 발급한 민간이 발행한 화폐고요.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는 알리페이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자화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머니라고 해서 민간이 발행한데 민간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아이머니는 리브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알리페이도 알리바바가 지급보증을 하는데 어떻게 페이스북 리브라는 지급보증이 없습니까?
아니라 물론 이것도 기업들의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긴 할 텐데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지급 보증하지 않는 이유는 리브라가 금이나 유가증권이나 또는 달러와 같은 자산 등에 연동시켜서 그 시세가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형태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들이 이것은 무조건 어느 정도 가치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시중에 어떤 금전적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연동해서 그 가치가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서 괜히 지급 보증을 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죠. 특히 리브라는 달러와 연동시키는 것보다는 금이나 기타 유가증권과 연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달러가 아니라 기타 증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는 것이냐? 그것은 미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브라를 달러와 연동시킨다라는 것은 아니면 달러와 똑같은 등가의 어떤 가치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자칫 미국 정부에 대한 도전, 미국의 연준에 대한 도전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괜시리 우려를 만들 필요도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거는 시중의 어떤 유가증권이나 금과 같은 금융투자 대상과 연동되는 일종의 금융투자 대상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정책 당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라고 과거에 통칭했던 것들이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 암호화폐는요, 비은행권이 발행하고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는 그 민간 경제 주체들도 많지 않은 이런 화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계산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자산들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법제화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첫 단추로 암호화폐라는 이 민간에서 형성된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법적인 실체가 있는 개념이 명확한 단어로 바꿀까 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도 있었고요. 무슨 화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정된 것이 우리가 그냥 유가증권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유가증권은 우리 예탁원에 가면 사실 종이증서가 다 있는 거죠. 하지만 거래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거기 보관만 하고 우리들이 그냥 계좌상에서 이 증권은 이제 네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러한 유가증권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그런데 법률 용어에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과 같은 외래어를 쓰는 것이 지양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폐는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기능인 가치의 저장이라든가 교환의 매개수단이라든가 가치의 측정수단으로는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했고요. 그렇다면 화폐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는 뭔가 여기서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상의 형태의 투자 대상인 일종의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정리는 비단 우리나라만 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거에 준하는 아주 유사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법제화를 이미 완비했거나 아니면 완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자산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법적인 용어에선 이런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을 그냥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산이라고 불리고 난 뒤에 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 자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통상적으로 이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1년 미만 보유했었을 때의 적용하는 세율과 여기에는 최대 37%까지 세율을 부여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이익을 실현했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부과율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15에서 20%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과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사람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 마치 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은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런 형태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느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의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상당히 많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저는 그 주식을 통해서 뭔가 바로 사고 팔고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회사에 내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사 경영을 하는 돈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그래서 이득이 생긴 것인데, 그러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오래 활동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과세를 때리는 것은 이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세 세율이 낮아지는 게 통상적인데요. 가상자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몇 명의 청년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으로 회사의 지분 구조를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이 회사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 수단으로는 가상자산을 만든 것이니 우리는 이 가상자산을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가상자산을 조금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미국은 그런 개념 속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좀 사뭇 달라요. 이거는 아마 머지않은 법적인 내용이 조금 바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법적인 내용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가 국민들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계속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지불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불수단으로 일시적으로 들고 있는 것들, 무엇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서 갑자기 큰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수익은 흔히 말해서 잡소득이라고 저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연히 거둬진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많이 해야 된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요, 이렇게 잡소득의 일시적인 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무려 과세가 55%까지, 여기서는 지방세 10%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55%까지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었습니다. 자, 영국은 어떻게 보느냐? 투자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그 자체를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지만, 영국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단순히 투자 대상의 자산으로만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거기에 준하는 세율 적용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도 똑같습니다. 독일은 약간 독특하게 사적 자산이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이 정도로 이렇게 각각 국가들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로 불리웠던 것들을 자신들의 국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각각 다른 개념 정리를 불어넣었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세율이라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절들을 명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가상자산들이 이제 하나하나 많은 국가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가상자산도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상자산도 스스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가장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은요, 저는 가상자산보다도 가상자산을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또 가상자산이라는 형태가 없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있고요. 하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중앙집권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운데 이렇게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뭐를 지칭하냐면요, 지난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지금까지 가장 웹과 앱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ICT 분야에서는 사실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따라서 지난 20세기도 그랬고요, 21세기 지금까지도 그렇고, 서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머드급 기업들이 지난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위한 이합 집산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주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들, 개인 데이터들을 모아보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만 가지고는요, 개인의 특정 부분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전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종 업종 간의 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으자, 아니면 어딘가 모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KT와 같은 이동통신 회사는 그 고객이 무슨 전화를 하고 있고 주로 무엇을 검색하고 있고 트래픽을 어느 동네에서 많이 유발하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고객이 주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샀고 언제 샀고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역시 소비 지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인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언제 집에서 나갔고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 중에서 무엇을 타고 갔다가 다시 언제 집으로 돌아왔는지, 이런 이동의 경로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종 정보들을 전부 다 취합하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케팅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데이터를 합쳐봅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는 좀 뒤로 빼고요. 그런 논의를 넘어갈 수 있었던 많은 국가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논의가 불거지는 순간 그 다음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 하면, 좋다,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면 좋은데 어느 회사 서버에다가 주로 합칠 거냐, 아니면 누가 먼저 그 데이터를 보내주고 누가 그 다음 보내줄 거냐, 뭐 동시에 보내줄 거냐, 뭐 이런 갑론을박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 서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협하기나 합의를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이후 도래한 지금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논의가 어느 회사들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취합할 겁니까? 라고 하는 순간 여기 보이시는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그림처럼 바로 우리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시죠 라고 하는 순간 이쪽에서는 이동통신 트래픽이 생기자마자 모든 회사의 그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되고, 이쪽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뜨자마자 모든 정보가 자동스럽게 많은 참여 주체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시죠 라고 하면, 이게 서버에 대한 주도권이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떤 주기로 전달하고 이런 논의들이 아주 말끔히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와 마스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샀는지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둘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진다면,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해외여행을 갔을 때 흐름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게 되겠죠. 그런데 비자와 마스터는 서로 경쟁 관계인데 그걸 왜 모으겠습니까? 자칫 우리 회사 정보만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두 회사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읍시다 라고 하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광고 회사라든가 기타 이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큰 돈을 법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것은요, 이제 점차 새 시대를 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럼 그 안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구글과 같은 검색 회사라든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등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서 이합 집산을 해서 우리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마음 놓고 그냥 마음껏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그 시간대를 잡아가기 위한 이합 집산이 필요할 텐데, 그때 블록체인이 또다시 많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우리나라도 마이 데이터법이라고 해서 개인들의 데이터를 약간의 익명성으로 가공한 뒤에 그것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가공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본격적으로 그것이 여러 방식으로 시도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이 데이터를 모을 때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개개인의 건강 관련한 데이터만 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개개인의 대형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주로 사서 먹었는지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으로 식습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 곳에서 모은다면 정말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 아니면 바이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또 한 번에 취합한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하는 제약회사라든가 뭐 화장품 회사에게 되팔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이종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방편이 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저는 가상화폐보다도 더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매개 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도 우리가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가상화폐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지구 날씨 어때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디지털 화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부터 누가 발행한지 모르는 비트코인부터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정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은 하나하나가 세분화돼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적지 않은 시간에 그렇다면 가장 주목할 가상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어떤 맥락에서 태동했는지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